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백발의 노인. 6.25 전쟁 당시 실종된 어머니 유해를 만나러 갑니다. 80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이렇게 오래 있다가 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그게 정말 슬픈 일이죠. 어저께 참 그때 좀 설렜죠. 설쳤지. 오늘 가서 이제 어머니 뵙는다는 생각에. 전국에서 수습된 민간인 학살 희생자의 유해가 보관돼 있는 세종 추모의 집. 이곳에 맹용호 씨의 어머니 유해가 있었습니다. 후. 5살 때 헤어져 79이 되어서야 만난 어머니. 세상에. 너무 작아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그냥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걸 확인은 되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뭐야 이게. 74년 전 맹용호 씨의 어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비극은 왜 일어났을까? 오늘 추적 60분은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참혹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6.25 전쟁 발발 후 맹용호 씨 가족은 아버지 고향인 이곳으로 피난 왔습니다. 여기 어딜 거야 여기 봐봐. 맞아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는 마당이었었지 이거 없었지. 예. 마당이었지 여기. 그렇지. 예, 우리 집터는 여기였고 맞아 저 나무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 마을에서 잔혹한 학살이 벌어진 건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선생님도 여기 옛날에 여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희생된 거 기억나세요? 붙들려 가는 거. 새끼줄로 다 해서 이렇게 뒷짐쳐서 이렇게 매가지고 붙들려 가는 거. 그건 보셨어? 그런 걸 봤지. 몇 명이나 이렇게 많았죠. 새끼줄에 묶인 주민들은 인근 야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살해됐습니다. 67년 동안 이곳에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하게 소문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던 어머니. 유해 찾는 거는 그 전부터 찾고 싶어 했죠. 우리 아저씨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당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얼마나 그 억울해. 맹용호 씨 어머니가 희생된 곳은 설화산이었습니다. 잊혀져가던 진실은 2018년 민간 유해 발굴 조사단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남자 어린애 어른 저기는 수정 숫자가 아니에요. 포크레인을 대자마자 땅 한 20cm 거의 표면이죠. 그냥 나온 거예요. 조금 저 뼈가 아니라 큰 거. 그러니까 정강이 뼈가 나오니까 다 놀래죠. 그래서 설마 했는데 막 뒤져보니까 계속 나오니까 아 여기 맞구나. 땅속에 묻혀있는 유해는 200여 구가 넘었습니다.
수십 개의 비녀와 귀이개도 나왔습니다. 유해들 중에는 크기가 유난히 작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유해 발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화산 희생자는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부역 혐의란 무엇을 의미했을까? 한국전쟁 초기에 군경에 의해서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1차 학살을 당했다가 인민군들이 통치하고 퇴각하는 그 시점에 소위 인민군에 의한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이 벌어졌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국군 그다음에 유엔군들이 수복한 이후에는 부역 혐의자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학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한군의 요구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무기를 나른다든지 아니면 물자를 나른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부역 행위로 치부를 했던 것이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아산에서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희생자를 최소 800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세종 추모의 집에 보관돼 있던 유해와 유품들. 자, 머리카락, 비녀 이렇게 같이 써져 있고 보통 비녀를 꽂을 때 머리를 이렇게 틀어서 올려놓고 이렇게 꼽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청동제 같아요. 청동록이 쓴 거 보니까. 그동안 발굴에 집중해왔던 진화위는 2023년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유골 501구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유족 119명과 대조한 결과 6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발굴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신원 확인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까요?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최초의 일기 때도 그렇고 그 사이에도 그렇고 유해를 발굴하고 나서 신원 확인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원 확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유가족분들도 계속 요구를 하셨고. 신원 확인을 위해 보통 염색체의 유전자형을 분석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유해를 발굴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케이스가 사실 드물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달 주신 명단을 가지고 유가족을 선별했을 때 신원 확인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조사로 유해 6구의 신원 확인은 성공했지만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유해는 4,000구가 넘습니다. 진화위는 신원 확인 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들이 전화하시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죽기 전에 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나 눈물 지으면서 돌아가셨다. 그 하늘 내가 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20세기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던 6.25 전쟁. 하지만 어떤 희생은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에서 집단 학살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아직 그 수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1960년 결성된 유족회 집계에 따르면 최대 110만 명이지만 조사를 한 시기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우리 사회가
엄청난 수의 민간인 학살이란 이 비극을 마주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살의 진상은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2만여 건의 사건을 배정받아 조사했고 현재까지 만여 건의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어두운 땅 아래 묻혀있던 유해 총 4,100여 구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70여 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부여에 살고 있는 전미경 씨. 전 씨의 아버지는 대전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희생자입니다. 전쟁 직후 좌익 혐의 누명을 쓰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아버지.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는데 교도소가 텅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비었는데 할아버지가 어쩔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니까 간수한 분이 할아버지 옆에 지나가면서 며칠 전에 골령골로 갔는데 거기는 가면 못 오는 데다. 아버지가 끌려간 곳은 당시 골룡제라 부르던 골짜기. 6.25 전쟁 당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이 골짜기에서 학살됐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겁에 질린 사람들, 구덩이에 던져진 시신들. 당시 촬영된 사진엔 참혹한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국민을, 그것도 자국의 공권력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건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제 처형을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의 이제 시선들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골짜기였던 거죠. 민간인 희생자들이 묻힌 골령골. 깊이 2m, 총 길이 1km에 달하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집단 처형된 이들은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었습니다. 신순란 씨의 오빠 석호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가 돌아오니까 오빠 생각이 더 나고. 잘 계시지 오빠? 다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야학 교사였던 오빠는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면회만 누가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하고 저희 오빠. 내가 나가면 너희들 공부 어쨌든 한다는 데까지 너희들 저기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소리 듣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50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오빠가 끌려가고서는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렀던 대전 형무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전국의 사상범과 정치범들이 이곳에 수감됐습니다. 수용 규모의 3배에 달하는 3천여 명이 복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발발했고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임시 수도가 된 대전. 대전 형무소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소자들을 사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도관이었던 이준영은 이 순간을 정확히 증언합니다. 큰일 났어. 지금 검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새벽 4명을 얘기해가지고서 대규모 저게 공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말이 공산당의 우두머리 책임자들을 사살하는 명령이요. 전화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요. 당시 미군은 형무소 재소자들이 북한군에 의해 석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정치범을 처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골령골에서 죽어간 이는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된 관변 반공단체 국민보도연맹원입니다. 당시 미군 전투 일지, 민간인 1,400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되어 대전 인근 산에 매장되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학살 같은 경우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사람들을 국가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조직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전쟁 났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혹시 이들이 나중에 적대 세력에 협조할지도 모른다라는 단순한 추정만으로 이 사람들을 또 골짜기로 끌고 가서 이제 목숨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가 그들의 죄명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비극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인민군 사령부의 퇴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전을 떠나기 전 인민군은 형무소에 수감된 우익 인사들을 서둘러 처형했습니다. 인민군 점령기 피난을 갔다 돌아온 교도관 이준영. 또다시 참상을 목격합니다. 뽀글뽀글 물만 있는 게 아니고선 이게 머리가 베면서는 거품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그 옆이 한 1m짜리 그 우물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물은 그냥 꽉 차버리고. 근데 아하, 우물이 다 이렇게 죽였구나. 이게 인민군이나 공산군이나 대한민국군이나 동족 상잔의 비 아니냐 말이지. 대전 형무소 우물마다 죽음이 흘러넘쳤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 시기 대전 지역 민간인 약 1,500명이 인민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민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우선은 행정, 사법 모든 권력들을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형무소 같은 경우도 그들의 이제 수감 시설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름조차 인민교화소로 이제 바꾸거든요. 그래서 반공인사라든지 우익 인사 또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군경에 의한 민간 약살에 이제 가담했던 사람들로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이제 이 사람들을 체포 검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950년 9월 26일, 27일 즈음에 형무소 재소자를 비롯해서 인근에서 수감했던 우익 인사들, 반공 인사들을 이제 처형하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대전시는 수많은 주검이 쌓여 있던 이 우물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검들은 질곡의 현대사를 오랫동안 침묵하며 이곳 골령골에 묻혀 있었습니다. 2005년 과거사 법이 제정되고서야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5차례 유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수와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게 대퇴골이거든요. 대퇴골. 이건 치아. 치아. 이게 어금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넓게 범위를 해놨느냐면요. 이곳 어딘가 아버지가 있진 않을까. 전미경 씨는 골령골을 자주 찾습니다. 이게 다 뼈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발굴을 해야 돼. 여기도 대퇴골 아니에요.
다 삭아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발자국을 내 맘대로 뛸 수가 없어요. 어디에 아버지가 묻혀서 누워 계시는데 거기를 밟고 넘을 것 같아. 최소 추정 희생자 1,800여 명 중 발굴된 유해는 1,400여 구. 아직 많은 유해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밟을까 무섭고 유해가 유실되면 안 되잖아요. 70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참 뼈에 사무치는데 세상 밖에 내 눈이 띈 이상은 그냥 못 놔두죠. 민간인 학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대한민국 통계 연감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국토 전역에서 참혹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남 지역 희생자는 다른 지역의 몇 배에 이릅니다. 지리산을 비롯한 산악 지역 주민들이 군경의 토벌 작전에 대거 희생됐고 호남의 해안 지역에선 좌익과 우익 세력 간의 상호 학살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전후 전남 신안군의 여러 섬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부역 협의 사건 등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배경, 희생의 경위, 규모, 가해 주체, 위법성 등을 직권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밝혀진 신안의 작은 섬들로 가봤습니다. 신안 최북단에 위치한 임자도. 6.25 전쟁 당시 임자도는 전남 지역 대규모 민간인 학살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지방 좌익에 의한 희생이 컸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임자도 희생자들은 명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 비석이 아래에가 기단부에가 이제 그 순사자 명부를 고이 보관했었습니다. 원본을요. 전쟁이 끝나고 3년에 걸쳐 임자면 사무소가 작성한 순사자 명부. 희생자가 사는 마을, 친척 관계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름을 990명의 명단을 여기다 전부 다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임자면 6.25 참변 순사자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김소녀. 이제 성은 김씨인데 아주 나이가 어려서 이름을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소녀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성은 아는데 이름 몰라요. 여자분인데 강씨, 또 최소아, 어린아이죠. 그 집이 최씨 집안인데 여자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있었다. 그럴 경우는 최소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명부를 토대로 진화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기독교인 48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민군이 목포를 점령하면서 요직을 맡게 된 지방 좌익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지주와 소장농의 갈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큰 이유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좀 땅을 가지고 있는 좀 지주들이다 보니까 아마 공사원주 입장에서는 숙청 대상 1호가 되지 않았을까. 죽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유하다는 이유로, 우익인사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남명자 할머니 가족도 지방 좌익에게 살해됐습니다. 그 성경강 죽여본다 해갖고 우리 식구를 죽었지. 이장했어, 이장. 이장 그때 시장에 이장을 했는데 이장에 있는데 성경강 죽여본다 해가지고 우리 식구를 죽였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는. 하지만 할머니는 이 사실을 그동안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화위가 밝히기 전까지 끔찍했던 학살의 진실은 지난 74년간 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응?
어르신은? 나는 네. 그들은 내가 방에서 숨어서 방에서 문도 못 열겠다 한게는 그 사람들이 상태로 수습한다 한게 문 열고 나오면 지금도 부모들 가는데 우르고 나오게 tanke 수습하려고 달라든 게 무서운 게 방으로 들어가서 춤도 크게 안 쉬고 있었지. 근데 나와 보니까 저기 가족들 다 그렇게 무시하려고 왔었다. 몇 시간 만에. 그런 세상을 살아나왔고 이런 늙었는데 인자사 이런 짓거리를 하네. 아휴. 한 집안 전체가 희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안가 낮은 언덕에 놓인 수십 개의 묘비. 한날 한시에 이곳에서 몰살당한 양성이 씨 가족들입니다. 훗날 이호기 씨는 육촌 누님에게 그동안 쌓였던 집안들끼리의 문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간들이 많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애기들이 모든 놈 맞아서 피 흘렸고 하면서도 울기도 하고 그냥 또 못 모르고 막 울다가 그냥 물속에 깔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랬던다고 이제 그 생존했던 누님한테 난 직접 들었어요. 그날 살해된 이호기 씨의 일가 친척은 71명. 하지만 모두 수장돼 유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사망일이 모두 같은 족보. 학살은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전세가 뒤집혀 인민군이 떠난 마을에는 군경이 들어왔습니다. 임자도 옆 지도에선 군경에 의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의 집으로 군경이 들이닥쳤습니다. 임태진 씨의 아버지는 인민군 점령기 마을 일을 떠맡았다는 이유로 군경에 의해 학살됐습니다. 따라온 경찰이 구두발로 우리 아버지 막 가슴을 막 차볼 때야. 그런 장면을 바로 옆에서 나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맞아서 글로 해가지고 결국 구타로 해서 치사. 또 이 재판을 받든지 해서 사람을 죽이든지 살든지 해야 할 것인데 그때는 무법정지라 그것저것이 없이 그냥 의심이 가는 혐의자라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경찰이 총살. 군경 학살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실시한 진화위. 지도읍 46명의 학살에 대해 군경에 의한 불법적 희생이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동생이 인민군 심부름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된 최영 씨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진실규명 그 결정 나고 나서 네. 좀 심정이 어떠셨어요? 결정되고 나서요. 뭐 이제 조금 그래도 홀가분한 마음이 생겼죠. 아버님 기 돌아가셨어도 이제 이게 밝혀져서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자식으로서 도를 좀 한 기분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좀 억울했던 그 70년이 조금이라도 보상이. 눈물 날라가네. 내가 살아온 것도 참 어렵게 살았죠, 저도. 전황이 바뀔 때마다 주민들도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좌우 갈등이라는 것은 물론 이념 갈등도 있었지만 그 밖에도 예를 들면 계급 간의 갈등,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집안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심지어 집안 내부에서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는 별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전쟁 상황이 되니까 전쟁 상황이 되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죠.
전남 영광군은 수복 시기 국군의 진입이 늦었던 곳입니다. 영광은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방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참상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분웅으로 살았거든요. 우리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천석궁 1300석 그때 하셨는데 그 집상 몰수당하고 살림 몰수당하고 해서 우리 집에다가 그 인민군 사무실 꾸미고 마당에서 훈련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송장기 아버지 찾아서 본 게 이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막 했는데 몽둥이로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죽창으로 죽이고 해갖고 그 밤에 그 마을 우리 동네에서 아침에 알고 본 게 50명이 돌아가신 거를 잡아다가 경찰 부인인데 그 데려다가 거기다 놓고 묶고더만 여자를 딱 묶고 잼민게 사람 잼민게야 벌벌 떠면서도 구경하는 거 이러고 그러니까 칼로 호루라기 그런 게 칼을 착 빼더니 두 번 잡은 게 그냥 이러고 비어버려 배를 비어버린 게 그냥 무시 풍 빠져버리냐. 그게 그 애기가 가르던가 봐요. 여기 어린애가. 와, 또 그거 보고 이제 이렇게 돌려보자 우리도 이제. 산맥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산이 많았고 서해에 인접해 탈출이 용이했던 영광은 퇴각하는 적들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이라든가 전북 지역은 빨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전남 지역은 이제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그 큰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산들의 숫자가 많았고 당시 국군이 이제 그 낙동강부터 이렇게 밀고 서쪽으로 쭉 이제 진격해 왔는데 주로 전라남도의 동부 지역에서 빨산들을 먼저 토벌하고 이제 맨 서쪽에 있는 영광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졌던 것입니다. 국군이 영광에 들어온 후 좌익 토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집이 이제 불갑산 바로 밑인데 큰어머니랑 우리 당숙들이랑 우리는 이제 그 저녁에 밥을 해주러 들어라. 한번 밥을 해주러 가야 되고 신년 갖고는 신년 갖고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해주고 또 오고 그런 상황이었죠. 이따가 이제 군인들하고 경찰이 이제 불갑산 토벌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불갑 지서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그때 이제 한 3일인가 4일 있다가 여자고 남자고 어린애고 모든 걸 다 쌀국제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구덩이를 3개 파놓고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총을 쏴서 집어넣고 또 그 다음 주 총을 쏴서 집어넣고. 저녁에 밤에 와서 총 들고 너 쌀 내놔라 하면 내가 살랑도 어쩌고 좋지.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는 그때 저녁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경찰관들이 그 이튿날 아침에 와갖고 너 저녁에 쌀 줬었냐고 답하고 인민재판을 마을 사람 다 나오라 해갖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총살해버려요. 그런 사실들이 영광에 비일비재했다. 서로 다른 가해자들에 의한 학살을 목격한 영광 희생자 유족들. 2021년 유족들이 뜻을 모아 세운 위령비는 조금 특별합니다. 가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위령제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합동 위령비를 세우기까지 유족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대 세력과 공권력과의 갈등 속에서도 이루어진 그 희생자들이 있어서 위령비를 세우려고 하는데도 참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애갓집 쪽은 적대 세력에 의해서 외할아버지랑 돌아가신 거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고 우리 쪽으로 와서는 또 공권력에서도 희생을 당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사실 이게 다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차원이 컸던 거고요. 적대 세력의 희생자들도 공권력과 똑같은 범위 내에서 6.25에 희생된 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는 차원으로 해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예보상 차원에서 인증만 해 주었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국가 차원에서 없어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도 군경에 의한 희생도 서로를 마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희생당한 모두가 피해자라는 사실 자체에 유족들은 공감합니다. 전쟁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문구 외에는 모두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비문위에서 최종 마무리되면은 오직 추모와 화합의장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는 최종 목표가 그겁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활동해온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년 5월 말 조사 기간이 종료되고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1년. 하지만 밝혀내지 못한 죽음이 아직 많습니다. 앞서 오신 영광만 해도 유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자 임시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 300여 곳에 유해 매장지가 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중 유해 발굴이 실제로 가능한 지역은 36개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유해가 남아있을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경남 진주. 컨테이너가 놓인 이 부지는 민간인 학살지입니다. 유족회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내부. 유해가 가득합니다. 여기가 우리 서가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제일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학살지가 있었던 거예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 진주형무소, 적대 세력 사건 등 경남 지역 민간인 희생자 수를 수천여 명으로 추산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약 400여 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카락이 있어요. 머리카락 아닙니까? 아, 아직까지 유골에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거네요. 예, 이 예양이 진주면 예양에서 출토된 건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저 폐탄강에서 물이 꽉 찼더라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 집행되면 본강리는 발굴하니까 한 40구 발굴했는데 칼빈 탐미만 160개가 나왔어. 그 총알이요? 예, 탄피. 탄피가? 예, 탄피가 160개 나왔는데 40명한테 다 얼마나 썼는 거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에 탄도가 박힌 게 머리가 많이 나오더라고. 여름에는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해야 뼈에 곰팡이가 피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희생자의 유해를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유족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전 곤령골에 2024년까지 민간인 희생자 추모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아직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를 않아가지고요. 이제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거고요. 올해 이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회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할 것 같아요. 6월이 되면 전국에서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위령제가 열립니다. 세월은 흘러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가진 후손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우리 유족들 나이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회장님이나 제가 제일 나이가 적은 유복자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80 이상이고요. 더 이상 우리가 유족회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 발굴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주 지역에서 유해 발굴 조사를 주도해온 노용석 교수. 그 2013년에 여기에 이제 유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표 조사를 하면서 시굴 조사를 해봤죠. 매장 추정지에서 발굴 조사를 시작하자 유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5구의 유해와 바지, 허리띠 등 유품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가 파악한 진주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매장지는 모두 24곳. 그중 발굴이 진행된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유해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상징적 의례로서 그 화해와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죽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해 발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적 죽음으로 인도해줘야 그게 인권 국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국가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에게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현재 국가 배상을 받으려면 진화의 진실규명 결정 후 3년 이내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주 유족회가 제기한 소송에 1심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가슴 두근거리고 과연 이 판결이 또 판례같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바뀔 것인지 또 1심 판결이 나와도 또 피고가 항소를 할 것인지 이런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이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이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해가지고 확정되기까지 5년씩, 6년씩 이렇게 걸리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발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그냥 1심 판결을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고 항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광물 수탈을 위해 만들어진 코발트 광산. 굳게 잠긴 문을 열면 길이 100m, 좁고 긴 동굴이 나옵니다. 이곳은 대구 경북 지역 대규모 민간인 학살지 중 한 곳입니다. 1950년 7월과 8월 사이 보도연맹원과 대구 형무소 좌익 재소자 약 2,000명이 이 동굴에서 학살됐습니다. 저 속에서 금리빨, 탄알, 하여튼 짠짠한 건 여기 다 나왔으니까. 2007년 유해 발굴이 시작됐지만 붕괴 위험이 커 우선 400여 구만 수습됐습니다. 수습하지 못한 유해는 자루에 담아 동굴 안에 보관해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포만 있다 해도 가슴 아픈데 전부 5,000포 됐죠. 이제 추정에 오미감이 한 번씩 이래 쓰다듬어도 그 다음이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지난 17일 유해가 담긴 자루가 동굴 밖으로 옮겨집니다. 마지막 유해 수습이 시작된 겁니다. 74년 동안 동굴에 갇혀있던 유해가 빛을 보는 순간 흙더미 속에서는 잔뼈와 치아 등 유해가 나타납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셈입니다. 이렇게 작게 다 부식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손을 갖다 대어도 다 이제 떠스러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납작하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두개골 쪽에 뼈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발견된 유해 중 보존 상태가 좋은 49구에 대해 신원 확인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뼈를 차이다 하면 완전히 정신이 잃어버리지. 제발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그것밖에 없잖아. 지금 우리 생애가 10년 가겠습니까? 20년 가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정말 아버지 뼈를
쫑알이 하나라도 한번 만져보고 생을 마감한다 하면 그보다 더 한이 없잖아. 유족들은 74년 전의 참혹한 진실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형된 희생자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념의 문제를 넘어 가장 보편의 인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학살 희생자라면 가해 주체나 학살 이유로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쟁이란 왜 참혹한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민간인 학살 사건은 70년의 세월을 건너 6.25 전쟁이 남긴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족과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서둘러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알려주기를 이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유족이 쓴 시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고인이 되더라도 시에 그래 되면 이제 후손은 없을 끼고 시에서 1년에 유령제라도 좀 지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내가 우리 자식들도록 내가 만약에 외삼촌 돌아가신 자리를 못 찾고 내가 죽는다면은 나 죽은 뒤에도 그런 자리가 나오거든. 술이라도 받아다 부어놔라. 어떻게 해서 이런 비극이 있었나 그걸 후손들한테 길이 심어주려면 교과서에 기재를 해야 돼.